최연배 선생이 이제 정 선생 우리 학교에서 국어 사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같이 와서 일 좀 합시다. (1942년 10월 1일) 새벽, 이극로 권승욱과 함께 밤새도록 사전 편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인승. 집안에 들어온 낯선 이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들은 종로경찰서와 함경도 홍원경찰서에서 나온 형사였다. 어떤 낯선 사람이, 시커먼 사람이 두 사람 와서 앉아 있더랍니다. 웬 사람인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디서 나니까 종로경찰서 형사들이었어요. 그래, 갑시다. 왜 가자 하느냐. 그래, 가서 보면 안다. 이래가지고. 그래, 연예인이 됐죠.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래, 이제 종로경찰서 와가지고 이제 한 2, 3일 동안 고초를 당합니다. 당하는데. 그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잡혀 들어오거든요. 그래, 하하,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정인승을 포함해 모두 33명이 1942년 10월 1일부터 1943년 6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한글을 연구하고 사전을 편찬하던 그들에게 일제가 씌운 제목은 치안유지법의 내란죄였다. 조선말 큰 사전을 편찬하고 있는 그 회원들의 집을 일일이 다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연행을 하는데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33분 연행이 돼서 함흥으로 그 이송이 돼요. 그래서 거기 홍원경찰서 함흥형무소에 구금이 되죠. 거기에서 해방이 될 때까지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고문이란 고문 다 겪고. 정인승과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함흥교도소로 이감되면서 일본 경찰은 그들이 구성해 놓은 각본에 따라 사건을 몰고 가기 시작한다. 별다른 범법 행위가 없던 학자들은 허위 자백을 강요받으며 모진 고문을 받게 된다. 거기 가가지고 안정목이라는 그 행사가 있는데, 안정목 그 김건치라는데 우리 한국인 행사도 있고, 그런데 이놈들이 어떻게 고문을 심하게 하든지, 안정목이라는 놈이 이 사람은 그 형사보정인가 뭐 그랬는데 더 출세를 하기 위해서 가진 악독한 그 고문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고문을 제일 많이 당한 어른이 이제 이극노 박사,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사전을 편찬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고초를 당하고. 일제는 순수하게 한글을 연구했던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조선의 민족 독립운동의 한 형태라고 보았다. 식민 통치에 반하는 민족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그들은 악랄하고 집요하게 고문을 자행했다. 잘 이야기를 안 하시려고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어떻게 일본인들이 할아버지 함흥감옥소에서 어떻게 심한 벌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잘 이야기 안 하시는데 이제 좀 성장하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코 속에 물을 넣어가지고 그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사지를 쥐트리고, 그 다음에 뭐 인두 같은 것을 지져서. 그 제일 고문 많이 당한 어른이 이제 이극노 박사, 그 다음에 최연배 박사, 정인승 선생 세 분이, 그리고 이제 그 정태진 씨, 이런 분들이 이제 고초를 많이 당했는데, 나중에 하도 고초를 많이 당해가지고 몸이 아주 쇠약했는데, 두 팔을 등 뒤로 젖혀서 두 손을 한데 묶어 허리와 함께 동여놓고 두 팔을 등허리 사이로 목총을 가로질러 꿰어놓은 다음 목총의 얀 끝에 밧줄을 묶어 연무장 대들보에 매어 달아놓고 빙글빙글 돌려서 밧줄을 꼰 다음 탁 놓으면 빙글빙글 빨리 돌아 정신을 잃게 되는 것이다. 비행기 태우기라고 불려왔던 이 고문은 형사들 사이에서 공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물고문은 해전, 또 죽도나 목총으로 마구 때리는 것을 육전이라고 했는데요. 정인승 선생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고문은 바로 동료들끼리 고문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가만 때리면 더 세게 때리라고 얻어맞았다. 할 수 없이 입을 악물고 세게 때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광경이 이곳저곳에서 빚어졌다. 취조관들의 고문은 그래도 비명을 질러가면서 참을 수 있었으나 서로 때리게 하는 것은 가장 뼈아픈 저주스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이 시기 혹독했던 고문 후유증으로 정인승은 평생 한쪽 귀에 장애를 갖고 살아갔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은 동료들의 죽음이었다. 학회에서 함께 사전을 만들다 잡혀온 이윤재와 한징은 고문의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함흥의 차가운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다. 1944년 9월 30일 낙간호 이해심 판사는 정인승에게 개정치안유지법 제1조의 결사가입죄와 결사목적 수행행위죄를 적용해 공판에 회부했다. 일제는 그가 조선어학회에 가입한 점과 조선어 사전 편찬 업무에 참여한 점, 한글지 편집과 한글 맞춤법 통일한 개정 작업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1945년 1월 16일 함흥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정인승에게 징역 2년을 언도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22명의 한글 학자들이 고초를 겪은 뒤 풀려났고 정인승, 이극로 등 11명은 함흥교도소에 투옥됐다. 우리 한글학계 그때 학자들은 애국자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애국단체가 조선학회밖에 없었어요. 전체 일본 그 경찰에서 다 잡아가두고 했기 때문에 해외로 다 도피하고 해외 가서 운동을 하고 이러니까 국내에서는 애국운동하는 단체가 없었어요. 오로지 우리 조선학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조국 독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한글학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운동을 했죠. 우리 말글을 통해서 운동을 했죠. 예.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해방을 맞이하고 정인승 선생은 이틀 후인 17일에서야 추록을 하게 되죠. 해방 직후 어지러운 시기에 선생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조선어학회를 재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8월 25일) 조선어학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당시는 이념 대립이 극심한 시기. 하지만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국어운동에만 전념하기로 결의한다. 시급히 이뤄내야 할 사업은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에 멈췄던 사전 편찬이었다. 하지만 일본 경찰에 의해 압수됐던 사전 원고를 찾을 길이 없었다. 사전 원고엔 1929년부터 14년간 전국을 돌며 수집해온 우리말이 담겨 있었다. 함흥과 서울로 원고를 수소문해 찾았지만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시 사전 원고를 쓸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했다. 고문당할 때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사전 원고는 생각지 못했던 서울역 운송부 창고에서 발견됐다. 일제가 항소심을 위한 증거물로 압수해 함흥법원에 보내려 한 채로 방치돼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해방으로 나라를 되찾을 때에 못지않은 감격의 눈물이 쏟아졌다. 원고를 앞에 놓고 춤을 추는 회원도 있었다. 다시 만들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귀중한 원고였다. 전신만고 끝에 사전 편찬 사업이 재개됐고 1947년 한글날 드디어 우리말 근사전 첫째 권이 세상에 나왔다. 이어 둘째, 셋째 권이 출간되고 넷째 권이 초판을 마친 상황에서 우리말 근사전 편찬 사업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는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전쟁과 함께 활발하게 진행된 사전 편찬 사업도 중단된다. 하지만 정인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사전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 단순한 오류를 바로잡는 첨삭과 교정이 아닌 어휘수록 원칙과 표기 원칙을 정비하고 뜻풀이를 대폭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 물론 이 모든 일을 정인승 선생 혼자 하시진 않았죠. 여러 그때 애국학자들이 참여하셨는데 정인승 선생은 그것을 책임을 지고 최종 결정을 하는데 직접 관여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든 일,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57년 오랫동안 절판됐던 우리말 근사전 1, 2, 3권이 재출간되고 그해 한글날 드디어 우리말 근사전 전 6권이 완간됐다. 우리말 큰사전 전 6권을 국민을 대표한 이 민현 의장에게 증정했으며 또한 관계 공로자들을 표창했습니다. 한편 1957년에 6권째가 나와서 1권부터 6권이 완성되었는데 내년이면은 사전이 큰 사전이 나온 지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요즘은 사전이 다 휴대전화라든지 컴퓨터에 내장돼 있어서 종이 사전이 어떤 건지 그 가치를 잘 모르지만은 이 큰 사전은 우리말에 대한 본격적인 제대로 된 사전, 20만 이상 어휘를 싣고 있는 우리말을 집대성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어려웠던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탄압받던 일제 강점기에 우리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민족운동, 즉 언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사전 편찬은 대단히 큰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 큰 사전의 편찬은 우리 국어의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인승 선생의 국어 연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죠. 어르신들은 흔히 호랑이를 호랭이라고 하고 오이소박이를 오이소백이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이런 발음들은 단순히 사투리 문제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요? 선생은 이런 현상을 이모음 역행동화라는 법칙으로 설명을 해냈습니다. 호랑이는 왜 호랭이가 됐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호랑이의 이 모음에 영향을 받아 앞에 모음인 아가 에로 발음되는 것이다. 먹이다 또한 마찬가지. 먹이다의 이 모음에 영향을 받아 앞에 모음인 어가 에로 발음되는 것이다. 뒤음절에 있는 이 모음이 앞음절 모음 발음에 영향을 주어 뒤음절 모음 소리와 비슷하게 돼 발음하기 편하도록 변화하는 이 모음 역행동화. 정인승은 이것의 요인을 설명하고
역행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들을 한데 묶어 규칙으로 정리했다. 먹이다 하면 먹이다 하는 거다. 뭐 힘이 덜 든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을 그 역행동화, 모음 역행동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체계로 설명을 하면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권재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셨고, 역시 모음도 어 대리, 우 대리 이런 관계를 상대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설명한 날도 이제 권재 선생님이 처음으로 하셨거든요. 또한 정인승은 우리말의 모음에 따라 크고 작고 넓고 좁은 어감이 차이를 만드는 모음 상대 법칙을 밝혀냈다. 같은 표현이라도 뭐 깡총에 대해서 껑충이라든지 졸졸졸 흐른다에 대해서 줄줄줄 흐른다라든지, 우리 국어에는 어감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최초로 학술적으로 정리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함으로써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언어 생활을 할 때, 이런 표현할 때는 노랗다, 이럴 때는 누렇다, 그것을 우리가 가려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정인승 선생이 학자로서의 공헌한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정인승은 학문적으로 국어를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체계화된 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섰다. 해방 이후 교재가 없어 가르칠 수 없던 교육 공백기에 초, 중, 고등학교에 국어 교과서를 편찬했다. 선생님은 이제 영문과를 나오시긴 했지만 평생 어떻게 국어 선생님으로 이렇게 또 종사를 하시면서 국어 문법, 또 말본, 이런 그 중고등학생용 책을 참 많이 발행을 하시고, 중등 교과서 말본은 이론에 치중하여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공부하는 일을 생각해서 쉽게 간단한 말본의 요령을 잡아나가도록 유도 개발함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믿는 바이다. 권재 선생님은 해방 후에 그때 세종 한글 중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국어 선생이 없었어요. 참 뭐 그때 이야기하면 참 창피스러운 일인데,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기 국어 교육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었지만 이를 가르칠 교사가 없었다. 정인승은 이 시기 부족했던 국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한글학회 회원들과 함께 각 지방을 돌며 강습회를 열었다. 해방 이후 6.25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학회 차원에서 정인승 선생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한글 교육을, 많은 국민들이 한글에 대해서 문맹으로 있을 때 뭐 이건 정말 안 된다 하고 그 한글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한글 강습회를 계속 열으신, 웬만한 분들 그렇게 힘들어서 못 하실 텐데, 한 명이라도 더 한글을 깨우치고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케 하려는 그의 노력은 지칠 줄 몰랐다. 전국을 돌며 한글 강습회를 열어 국어를 가르치던 정인승 선생은 후학 양성을 위해 대학 강단에 오르시게 됩니다. 중앙대학교와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곳 전북대학교에서 총장을 지내기도 했죠. 국어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선생은 80이 넘은 나이까지 연구와 강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보급하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끊임없는 저술 활동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권재 정인승. 그는 혼란의 시대에 오직 국어 사랑의 길을 올곧게 걸어온 학자이자 선비 그 자체였다. 권재 선생님은 한말로 하자면 이름이 많이 안 알려져 있어 그렇지 형태로 돼가고, 그 다음에 도덕군자입니다. 네, 도덕군자. 남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남의 그 당신 싫어하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다물고 절대로 말씀을 안 하세요. 듣고만 계세요. 정인승이 태어난 장수군 계북면. 이곳에 정인승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기념관엔 정인승의 사진과 유품, 육필 원고를 비롯해 우리말을 연구해온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업적에 비해 알려진 바가 적어 찾아오는 이들은 드물다. 그게 할아버지 성품 같아요. 남을 위해서 이야기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학자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인승 박사를 이야기하면 모르는데 국어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제가 그 연구하시는 그 학자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그 어르신의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부분에서 할아버지가 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향에다가 지금 마침 기념관을 만들어 놔서 가끔 그 내방객들 오셔가지고 할아버지의 얼과 정신을 작품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자부심을 느낍니다. 나라를 잃었던 시기에도 우리말을 연구하고 보급해온 건재 정인승. 우리 말과 글이 존중받지 못한 요즘 그의 삶과 정신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지금 우리말을 사랑하고 있습니까?